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밑에서 음식 장사를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음식 장사를 하시며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았기에 음식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곁에 붙어 음식 일을 배우게 되었네요. 갑자기 장사가 배우고 싶어졌거나 대를 잇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단순히 어머니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있으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랑이야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지만 다 큰 아들이 너무 유난 아니냐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이 그 이유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이라는 것에 큰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들 결혼하고 사니까 저도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니 그 결혼이라는 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 상대를 만나는 것부터 뭐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게 많은지 상대와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질려버렸습니다.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바뀌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눈여겨보는 여자를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죠. 동은아,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수연이 만나보지 않을래? 걔가 싹싹하고 착하고 참 알뜰살뜰해. 꼭 엄마 젊을 때 같다니까? 어머니, 요즘에 그러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도 엄청 어리던데 그게 말이나 돼요? 넌 나보다 젊은 애가 나이 차이를 얘기하니? 사랑하는데 나이가 어딨어? 그리고 걔 만나는 사람 없고 많이 외로워해. 실은 걔가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지내는 애라 여기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주는 거고. 내가 네 엄마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어머니의 강요가 있었지만 사실 저도 수연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연애 상대보단 호기심에서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꽤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직원도 많이 둔 분께서 유독 한 여자를 입에 닳도록 칭찬하셨어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남편마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모든 걸 이루신 어머니 자신과 꼭 닮은 직원이 있다며 그렇게도 자주 말씀하셨죠.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웬만하면 사람 칭찬 잘 안 하는 어머니 눈에 들었을까 싶어서 수연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좋은 여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어머니를 정말 열심히 챙겼죠. 엄마, 저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못 보던 반찬통인데? 넌 좋겠다. 벌써부터 네 여자친구가 네 건강 신경 써줘서. 네? 그게 무슨... 너 며칠 전에 수연이랑 한의원 다녀왔다며? 그래서 수연이가 네 체질에 맞는 음식 해온 거야. 네? 반찬을요? 거기다 네 것만 보내면 내 눈치가 보였는지 내 체질도 물어보더니 내 것도 해왔네. 내가 나중에 아들 덕 좀 보려나 보다. 아니지,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보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어머니 건강을 챙겼어요. 덕분에 안 그래도 좋은 인상, 젊지고 든 며느리감이었던 아내와 빨리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제가 아내를 잘 뒀다고 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참 잘 들였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따로 신혼집 안 구하고? 수연이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요. 전 이제 좀 나가서 살고 싶다는데 고집을 너무 부려요. 수연아, 정말이니? 저 아시잖아요. 가족들 정 그리워하는 거.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집을 나가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계시는 모습도 제 마음에 걸리고요. 자식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나 때문이면 그럴 필요 없다. 나 때문에 자식 며느리 결혼 생활에 문제 생기는 거 못 봐.
문제는요. 저 직원일 때도 어머니처럼 잘해주시던 분이신데 제가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 부탁드려요. 예쁜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가 그런 며느리였어요. 어머니와 제 마음에 쏙쏙 드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저와 어머니께 잔뜩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우리 집은 TV 속 이상적인 가정처럼 지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도 조그마한 문제도 없이 행복한 우리 가정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눈물이 나실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어머니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효도 선물한다며 한 종합건강검진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종합검진을 받고 며칠 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진 걸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도 아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었어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 또 가게 일이 점점 힘에 부쳐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한 달이 되었을 때쯤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암말기다. 췌장암이란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처럼 나도 췌장암이래.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네? 어머니, 건강검진 받고는 아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사실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했다. 네 아버지도 그 병으로 잃었는데 나까지 암이라고 하면 네가 충격을 심하게 받을 것 같아서.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 말씀 진짜야?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병원 연락받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그리고 혹시 CT 판독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친척 중에 의사하는 사촌 오빠한테 CT 영상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맞대. 췌장암 말기. 그리고 말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치료가 없다니.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엄마 지금 치료받고 있다. 내가 찾아보니까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전부는 아니야. 먹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운동 그리고 한의학으로 낫는 법도 있어. 지금 내가 살려고 치료받는 중이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은 우리 수연이가 다 돌아다녀 봤어. 자기 사촌 오빠한테까지 물어보면서 말이지. 근데 다들 연명치료나 권한다고 하더라. 그거 받으면 진짜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받는 치료가 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고 살방법이라고. 그러니 너는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 평생을 고생하시다 이제 아들 며느리 곁에서 호강 좀 누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정말 하늘도 너무하시다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저 상태인 거 왜 말 안 했냐고. 들었잖아. 어머님 뜻이었어. 어머님께서 당신 충격받는 게 걱정이셨던 거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도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 당신한테 내색도 못하지. 그러면서 어머님께 도움될 치료 방법은 없나 찾아보고 또 어머님 곁에서 24시간 지키고. 최근에 내가 어머님 방에서 잔 것도 우리 둘이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지켜보려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너무 늦었어. 내가 1, 2년만 빨리 검사받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진짜 아무런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나도 어머님 민간요법에 의지하시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야.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화가 났지만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누구 탓이겠어요. 굳이 탓을 하자면 날 낳아준 어머니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제 잘못이었죠.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는 의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인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과 같은 병으로 앓고 있는 병우들이 있는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다 할 치료가 없었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낙담하게 되는 글만 확인하게 됐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간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이 번쩍 들었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머니께서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어요. 대학병원 치료에 비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해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제 생각을 전했고요. 여보, 내일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실 거야. 요양병원? 갑자기? 갑자긴 무슨, 너무 늦은 거지.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잠시 정신이 나가 있었고, 또 인터넷이나 TV 보면 민간요법이 그럴듯해서 어머니가 저러고 계시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요양병원 거기서도 치료해준다고 해. 거기서 치료받다가 완치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의사, 간호사 다 있으니까 언제든 적절한 조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내일 바로 수속 밟아서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당신 생각이 그럼 그래야지. 그럼 요양병원 이야기는 내가 어머님께 할게. 당신이 말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님 아프시고 계속 옆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하실 거야. 아니야, 이번엔 내가 말할게. 그동안 당신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아는데. 그러는 동안 당신 속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요양병원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거나 그런 곳은 죽기 직전인 환자들이나 간다고 역정 내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갈게. 내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한 거니까 내가 전하는 게 맞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에 아내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이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방을 들어갔을 때 민간요법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그 자료들을 치우셨습니다. 아이고, 너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노크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열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난 또 수연이가 갑자기 들어오는가 해서 놀랐지. 그래, 무슨 할 말 있니? 안 그래도 나도 너랑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 우리 요 앞에 나가서 얘기 좀 나누고 오자.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면서 어딜 나가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밖에서 말하기 좀 그런 내용이라. 밖에서 말하기 좀 그래? 난 밖에서 해야 하는 얘긴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그래, 알았다. 너 먼저 얘기해봐라. 그게 어머니, 저도 요 며칠 동안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됐어요.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민간요법 쫓아다니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넋놓고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야 정신 차리게 됐고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그 민간요법이라는 것들 중 진짜 효과가 입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바엔 요양병원에 가셔서 치료받는 게 더 나아요.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호스피스 같은 곳이 아니고요. 거기 가면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병원마다 자체 치료법도 다 있는데 의학적으로 효력이 입증된 치료들이에요. 거기서 치료받고 아프실 땐 적절한 조치 받는 게 최선이고요. 그게 민간요법보다 더 희망이 있고 어머니를 살릴 가능성이 높은 치료예요. 내일 저랑 같이 가서 입원해요. 제가 병원도 다 알아놨어요. 뭐? 요양병원? 동훈아, 병원이라니. 내가 병원에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아휴. 어머니, 저도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저도 민간요법 찾아보고 혹했고 정말 그런 치료법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고요. 근데 그건 너무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그러다 몇 프로라도 어머니 살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영영 놓치면 어떡해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금 어머니께 필요한 치료는 확실치는 않는 그 사기가 판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병원 치료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 따라와 주세요. 네? 아휴, 그게 아닌데. 그럼 잠시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오자. 화장실 다녀와서 너한테 간다 안 간다 말아마. 어머니,
화장실 간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나 화장실 다녀오마. 어머니께서 쉽사리 요양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펄쩍 뛰시는 모습을 보니 제 생각보다 민간요법에 더 많이 의지하시는 걸 알았고 병원까지 모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처럼 오늘 안에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동안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 다시금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제게 놀라운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들, 지금 내 이야기 잘 들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집에 수연이가 없네. 없으니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겠다. 아들, 나 최재가만이다. 암 같은 거 걸리지 않았어. 다 거짓이야. 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다 설명하마. 근데 지금은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 수연이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거 너 혼자 열어봐라. 수연이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고 이거 빨리 열어봐. 응? 그리고 나랑 나중에 밖에서 얘기하자. 밖에서 얘기하기 전까진 절대 오늘 있었던 일 수연이한테 말하지 마. 이거 비밀번호 7453이다. 7453 알겠지?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간을 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짜고짜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어머니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사시고 싶으시면 저렇게까지 잘못된 길에 매달리실까 싶었어요. 원래 누구보다 바르게 판단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던 분인데 저렇게까지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며 아들인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바로 어머님 방을 뛰쳐나왔죠. 그리고 혹시라도 집안에서 울면 울음소리를 어머니께서 듣게 되실까봐 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서성이던 아내와 마주치게 됐고요. 여보, 왜 나왔어? 어머님이랑은 얘기 다 나눈 거야? 잘 끝났어? 가시겠다고 해? 아니, 얘긴 했는데 뭐... 당신 울었어? 아니야. 근데 당신은 언제 나와 있었던 거야? 왜 집 앞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바람이나 쐬고 있었지. 그래. 어머니께 대충 얘기는 했으니까 좀 괜찮아지면 올라가 봐. 난 혼자서 좀 걷다가 올게. 그래. 아내도 마음이 심란했는지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 한 채 혼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꺼내보니 휴대폰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셨을 땐 확인할 정신이 없어 뭔지도 모르고 제 주머니에 놓고 방을 뛰쳐나왔던 거죠. 어머니께서 고작 휴대폰으로 핑계를 대셨다고 하니 더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없다며 다급히 방으로 들어와 암이 아니라 하시고 제게 휴대폰을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말이죠. 그제야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서 한 핑계라고 한다면 암이 아니라는 핑계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을 거부하는데 아내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휴대폰도 그랬죠. 휴대폰을 확인해 본다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한데 그게 요양병원을 가는데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 핑계를 대신 거라면 집착하고 계시던 민간요법의 효능에 관해 얘기하시거나 아내를 붙잡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에 비해 아내가 없는 것, 제게 쥐어준 휴대폰, 둘 다 급하게 만들어낸 핑계라고 해도 너무 관련 없는 것들이었죠.
어머니께서 제게 전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넣으려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아내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아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같았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어머니께서 왜 주셨을까 생각했지만 우선은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안에는 그다지 놀라운 게 없었어요. 아내가 사용하던 옛날 폰이다 보니 과거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내가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옛날에 찍은 사진 등등, 물론 확인하고 썩 기분 좋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아내가 옛 연인과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그 휴대폰 안에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앱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 역시 일일이 확인해봤지만 수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핑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씁쓸하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한참 거리를 방황했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꼭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서 제 코앞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제 눈앞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입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셨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양병원 얘기 꺼내려고 하는 거면 당장 나가라. 민간요법으로도 나은 사람 많다고 했어. 아니, 내가 직접 만나고 얘기도 나눴다. 그리고 돈 주고 요양병원을 왜 가? 수연이 사촌 오빠가 있는 병원에 가도 되고 목사님이 운영하는 치료원도 있다고 하는데 거길 뭐하러 가냐고? 안 간다, 안 가! 어머니 지금 뭐 아프신 어머니께서 정신까지 쇠약해지신 건가 의심하던 그때 뒤늦게서야 어머니께서 제 눈앞에 가져다 댔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어제 말이죠. 어제 어머니께서 제게 준 휴대폰에서 본 남자였어요. 젊은 시절 아내의 남자친구인 그 남자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던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고 어머니께서는 눈빛으로 이 사람을 봤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죠. 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입으로 다른 말씀을 이어가셨고요. 아무래도 네가 엄마가 받는 치료를 겉핥기식으로 봐서 사기 또는 사이비 짓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어디 직접 가서 보자. 너도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경험담도 듣고 어떤 원리로 몸이 나아지는지 보면 충분히 생각이 바뀔 거라고. 양약 그거 말이다. 그게 사람 죽이는 약이라는 걸 알고 너도 요양병원 가자는 말 쏙 들어갈 거라고. 그럼 준비하고 나와라. 지금 바로 갈 거니까. 네? 네.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보게 된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의중을 어렴풋이 알게 됐던 저는 어머니께서 이끄시는 말씀에 맞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겐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뭐야? 어머님이랑 어디 가?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거부감이 심하시네.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근데 너무 강요만 하면 반발만 심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민간요법 배우는 곳에 같이 다녀오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갈게. 거길 둘이 나가서 뭐해. 전부 헛소리에 사기꾼들인데. 나도 그냥 어머니 진정시켜 드리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집에 있어. 어머니의 행동이나 그 사진 속 모습이나 아내에겐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 적당히 말을 돌린 뒤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택시를 탈 때까지 민간요법의 신봉자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러다 택시에 타자마자 원래 제가 알던 어머니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혹시 뒤 따라올지 모르니까 택시 타고 한참 돌자.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확인되면 구석진 곳에 가서 얘기하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치료보다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암이 아니라는 소리는 도대체 뭐고요? 아이 그래. 놀란 내 아들 안심부터 시켜야지. 엄마 암 아니야. 아니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암이 아니냐고요.
검사 받았고 병원에서 확인도 다 끝난 걸 왜 아니라고 하세요? 혹시 어머니 치료받는 곳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암이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암 아니고 위궤양에 다른 장에도 염증이 생긴 것뿐이야. 내가 다른 곳에서 검사도 다시 받아봤어. 엄마 아무런 이상 없어. 자, 이거 봐라. 이게 내 검사받은 결과 수치. 그리고 사진, 진단서까지 다 있는 거다. 혹시 못 믿겠으면 ECD, CT, MRI 복사한 거니까 네가 병원 가서 확인해 보든지. 그럼 지금까지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니까 우선 이거랑 이거 보고 있어라.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설명하마. 어머니께서는 택시기사님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지 말씀을 아끼는 대신 제게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 정보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서류 뭉텅이에서 기가 막힌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 전 봤던 사진과 같이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여러 사진을 봤죠.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하며 애정 표현하고 또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에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고 혼자 일하고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께 다 듣게 될 테니 우선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어머니께서 택시에 내려 한 찻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죠. 사진 다 봤니? 네, 사진 속 아내랑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휴대폰에 있던 그 남자 맞죠? 제 아내, 그 사람이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 그 인간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처 지금 그 인간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 내가 알아보니까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오빠 동생 사이로 연락하고 지냈고 너랑 결혼한 뒤에도 꾸준히 연락했더라. 이것들이 사귄 지는 한 2년 된 것 같고. 2년이요? 이 사람이 언제... 그래, 이것도 너무 괘씸하지.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 그것도 네가 걔한테 뭘 못해줬다고? 내가 지한테 고생 한번 시키질 않았는데 근데 더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게 뭔지 아니? 걔가 그 다음에 꾸민 짓이야. 나보고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그 짓이라고. 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또 그 사람 사촌 오빠가... 그래.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였던 거야. 우리가 속고 있었어. 내가 속고 있었다고. 이후 어머니께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는 암이 아니셨어요. 비슷한 증상은 있었지만 그건 심각하지 않은 위궤양과 돌아가신 아버지 병력으로 인해 건강 염려증이 생겨 더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거지 암은 아니셨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아내가 이용했던 겁니다. 피검사와 초음파의 경우 당일 확인할 수 있지만 CT와 MRI의 경우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환자 연락처에 아내가 자기 번호를 적었기에 병원에서 온 연락이 아내에게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을 속여 아내는 어머니를 암이라고 거짓말했던 거고요. 우선 암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머니께서 큰 충격에 빠지실 게 뻔하니 그렇게 발을 묶어 놓은 다음 한 번 더 사기를 쳤던 거예요. 사진 속 남자를 등장시켜서 말이죠. 내 나이가 있어서 검사 받으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 막상 암이라는 결과를 받고 나니 정신이 없더구나. 검사 받은 병원부터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났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 근데 수연이 걔가 그러는 거야. 본래 다른 장기는 몰라도 췌장은 CT로도 MRI로도 판독하는 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디든 좋으니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 빨리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아야 치료하든 마음의 준비를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지금 의료 대란이라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가도 예약 잡는데 한참이고 또 그 병원에서 CT 찍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한참 걸린다는 거지. CT 그게 몸에 좋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사촌 오빠한테 판독을 맡기자고 그러더구나. 마침 사촌 오빠가 대학병원에 있고 담당 전문이라면서 말이지. 아, 그때 나야 무슨 정신이 있겠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판독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야지. 그렇게 그 의사라는 사촌 오빠 놈을 며칠 뒤에 만나게 됐어. 나보고 죄송하다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더니 나보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 지금은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수연이랑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 붙잡고 울먹이며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어. 뭘 어떻게 치료해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 그 사촌 오빠라는 놈이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라. 내 검사 결과 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지 찾아보겠다면서 말이지. 그 얘기 듣고 작게 기대를 걸었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너한테 전하지 않기로 했고. 저한테는 왜요? 제게 빨리 말씀하셨어야죠. 그럼 제가 모시고 병원 가서 아니라는 걸 빨리 확인했을 텐데요. 소연이 걔가 네 아버지도 손도 쓰지 못한 채 암으로 잃었는데 나까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고 말 전하는 걸 늦추자고 그러더라. 그땐 걔가 진심으로 널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고 따랐고. 근데 아니었던 거지. 수연이 걔랑 그 사촌 오빠라는 놈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내가 똑바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난 그놈들 장단에 맞춰 놀아놨던 거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니 수연이 걔가 다른 놈을 하나 데리고 왔어. 내가 아까 보여준 사진에 두 사람 말고 딴 놈 하나 있었지? 바로 그 놈이야. 그 놈을 나보고 목사라며 데려왔는데 나한테 이것저것 기도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종교가 있으면 치료받는데 마음이 좀 편해진다며 나한테 힘이 될 거라고 했어. 그때 나는 나 도와준다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 그 목사라는 놈에게 고마워하고 또 날 살려준다면 진심으로 믿으려고 했지. 그렇게 또 2주 정도 보냈던 것 같다. 매일같이 집에 와서 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며 설교도 했지. 근데 신기하게 그 목사놈이 오면 귀신같이 속이 안 아픈 거야. 그러니 점점 신뢰가 됐고 또 옆에서 수연이 걔가 바람을 잡으니 짧은 시간에 믿음이 생겼고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 그것처럼 말을 아예 믿게 된 거지. 그런 내 모습이 지들 눈에도 보였는지 그때쯤 본색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 그 목사라는 놈이 언젠가부터 날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성경 말씀 전할 때도 현금을 은근히 요구하는 거야. 마치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또 그래야 너도 아프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또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이 나가면 그 뒤에는 네 처가 날 설득했고 말이지. 이상하다 싶었지만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수연이가 나 아프고 나서 곁을 감시하듯 지키고 있기도 했고 또 내가 말을 전해도 네가 믿을까 싶었다. 이 말 전하려면 내가 암이라는 걸 밝혀야 하는데 그럼 내가 암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걔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니? 온갖 거짓말로 내가 헛소리한다고 널 속일 텐데. 거기다 그 목사든 의사든 네 처든 내 의심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직접 증거를 찾기로 한 거다. 너한테 암투병 사실을 말하고 난 민간요법에 빠진 척을 한 거지. 그러면서 네 처가 하는 말에 또 그 목사놈이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 네 처는 내가 뭘 하든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생각이 맞기도 했고 내 생각이 맞다는 그 증거는 아까 택시 안에서 준 사진과 서류들이고 이것들 전부 다 한패야. 의사인 사촌 오빠라는 놈은 네 처랑 바람난 놈이고 그 목사라는 놈은 건강식품, 영양제 이런 거 파는 놈이라고. CT 판독은 전부 거짓이고 목사라는 놈이 왔을 때 배가 안 아픈 건 수연이 그년이 매일 물에 탄 배탈약을 그 놈이 오기 전에만 안 넣기 때문이야. 그것들이 나 속여서 우리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다. 교회 헌금으로 돌려서 말이지. 이미 아내의 예전 휴대폰과 어머니께서 건네준 자료까지 봐서 그런지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수긍이 되었어요. 아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내가 어머니와 저를 속였어요.
암 환자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돈 때문에 말이죠.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말리셨고요. 얘 동훈아 뭘 어떡하려고? 이혼해야죠. 그런 여자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겠어요? 이혼하고 고소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아니 뭐로 고소할래? 나랑 네가 고소할 수 있는 건 겨우 네 첫 바람 피운 것밖에 없어. 내가 당하고 마음고생한 거, 네가 마음고생한 걸로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아직까진 실질적으로는 내가 피해본 게 없잖니. 받은 거라고는 정신적인 고통인데 그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고. 그럼 가만히 있자고요? 가서 뭐라도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때려잡아서 혼쭐이라도 내줘야죠. 아이 그럼 또 너만 손해지.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흥분하여 당장 아내에게 뛰어가려던 절 말리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생각하시던 계획을 제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받은 만큼은 돌려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속이 시원할 만한 복수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어머니와 제가 겪은 걸 고스란히 갚아주는 일이었죠. 바로 똑같은 거짓말을 아내에게 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에게 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선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마치 목사 꼬임에 넘어간 것처럼 어머님의 재산 대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약속만 하셨어요. 돈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고요. 그리곤 제 설득에 넘어간 것처럼 요양병원에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진짜 요양병원에 모신 게 아니라 안전한 친척집에 모셨죠.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척하고 돌아온 그날,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척하며 아내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을 수가 없지. 어머니께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병원을 내 손으로 모시고 갔는데. 여보, 내가 옳은 선택한 게 맞지? 이게 어머니 치료를 위한 최선이겠지? 그럼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병원에선 다른 말 없어? 검사나 이런 거 더 받아야 하지 않아? 어머니께서 아직은 마음이 심란하신지 치료를 거부하시더라고. 그리고 요양병원이라 치료 요청이 따로 없으면 증상 완화만 해주는 거고. 그래?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야? 아니 그 강요로 치료받으면 어머님께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근데 진짜 이런 일 2번 다신 겪고 싶지가 않다.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이번에 건강검진 싹 다 받자. 나 이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거 싫어. 응? 아내를 건강검진 받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제 자연스러운 연기로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 환자 기록지에 전화번호를 제 번호로 바꾼 거였습니다. 거기다 좀 더 기술을 썼죠. 일반 전화를 하나 개통시킨 뒤 웹 발신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문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검사 결과 왔어?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문자도 전화도 없네.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여보? 괜찮아? 왜 그래? 당신 울어? 왜 무슨 일 있어? 설마 검사 결과 때문에 그래? 결과가 뭐? 종양 표지도 높고 CT상에서 그래서 암이래? 진행이 많이 돼서 크기도 크고 이미 전이도 돼서 더 확인해 볼 것도 없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어머님이랑 당신이 동시에 아니 내가 아니라 당신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이 안 되잖아. 나 연락도 못 받았는데?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 당신 결과가 나한테도 왔어. 여기 내 검사 결과 문자 밑에 당신 이름으로 또 나왔잖아. 그리고 방금 전화통화도 마쳤어. CT상 당신 암 말기야.
여기저기 전이까지 된 말기라고.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제 거짓말에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소리라는 소리는 다 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수기까지 했죠. 그런 아내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충분히 괴로워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진정되었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절대 당신 잃지 않아.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을 살려.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당신은 내가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닐 거고 당신 살린다고. 알겠어, 여보? 정신 차려, 알겠냐고? 알겠어. 그러려면 우리 이제부터 행동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돈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돈만 있으면 어떤 치료든 할 수 있대. 중입자 치료도 받고 대학병원에서도 보험 안 되는 비싼 약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대신 당신이 나랑 표면적으로 이혼해야 해.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왜 이혼을 해? 당신 보험 실비밖에 없잖아. 내 보험도 배우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1인 가구에 수입이 없어야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당신이 우리 사정 더 잘 알잖아. 어머니가 있어서 당신까지 치료비 감당하기 많이 힘들어. 내 재산 다 쏟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혼을 가장 먼저 해야 해. 하지만 여보, 나 믿어. 나 당신 꼭 살릴 거야. 갑작스러운 암 판정에 충격을 받았던 아내였지만 다짜고짜 이혼부터 내민 제 제안을 굉장히 수상해했어요. 하지만 혼신의 힘을 쏟은 제 연기로 의심을 넘길 수 있었죠. 며칠 뒤 아내와 저는 합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최대한 재산이 없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기에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가 혹시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싶어 아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사도 쉬어가면서 아내를 감시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내를 속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기 암인 사람을 집안에만 가둬두는 것도 이상한 거니까요. 또 제가 기필코 살리겠다는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대신 소란을 일으켜 일부러 아내가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여?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급한데 뭘 기다리라는 거야? 의사 나오라고 해. 의사 어딨어? 저기 보호자분, 진료 순서대로 기다려주셔야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더 이상 소동 피우시면 야, 내가 간호사 나오라고 했어? 의사 나오라고! 내 아내 살려야 한다고! 병원을 갈 때마다 그런 소동을 벌이니 진료는 받을 수 없었고 아내도 점점 짜증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자기 혼자 검사 받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절 피해 도망가려고도 했죠.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도 속일 수도 없었기에 결국 그쯤에서 끝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아내가 검사를 받고 오게 놔주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고 온 그날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내가 병원 찾아갔더니 날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 피검사도 초음파도 아무 이상 없는데 누굴 말기암 환자로 만들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왜? 당신 몰라서 묻는 거야? 당신이 한 짓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화를 내? 나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뭔가 익숙한 기분 안 들어? 우리 어머니 속일 때 기분 안 들었냐고? 뭐? 뭐긴 뭐야? 당신이 거짓말한 거 다 안다는 거지? 거기다 당신 패거리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 그 가짜 목사, 가짜 의사. 아, 가짜 의사는 가짜 사촌 오빠기도 하지? 또 당신 상간남이기도 하고.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 우리 어머니 재산 가로채서 그놈이랑 살려고 했으면서 어디서 여보 소리가 나와? 어때? 잠시나마 우리 모자가 겪은 지옥 속에서 산 느낌은? 근데 너 어쩌냐? 넌 앞으로도 지옥이 될 텐데. 나랑 이혼하면 돈 한 푼도 못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 다 알았다니까 나도 연기할 필요 없어서 좋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봐? 네 엄마 재산 못 가져간 건 아쉽지만 너랑 이혼하면서 재산은 챙길 수 있어. 합의 이혼이야 내가 출석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네가 소송하든 내가 소송하든 이혼 소송하면 돼. 그럼 재산 분할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어디 해봐라. 겨우 결혼 생활 3년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얼마나 나오겠고 네가 한 짓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겠냐? 네 상간남한테까지 받으면 난 이득이니 뭐든 좋아. 그리고 네가 한 짓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무래도 아내는 이혼 소송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고작 3년의 결혼 기간에 대한 재산 분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보다 제가 받게 될 위자료가 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저와 어머니의 목적은 아내를 잠시나마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저희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죠. 결국 저와 아내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됐고 제 예상처럼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크게 떼이지 않았습니다. 떼인 것도 상간남 소송과 아내에게 받은 위자료를 생각하면 거의 피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이혼하고 난 이후 주변에서는 좀 더 복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머리채라도 뜯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게 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제 손에 똥 묻히는 느낌이라 찝찝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나게 된 걸로도 만족합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얻게 된 것도 많았거든요. 우선 어머니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제 곁에 어머니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젠 어머니 건강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또 어머니께서도 느낀 바가 있으신지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와 제 몸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을까 싶어요. 거기다 제가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혼내고 끝낸 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복수보다는 저와 어머니의 행복이 우선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긴 명절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